낭만과 예술의 도시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유명한 인상파 작품들, 반고흐, 모네, 드가 등 여러 화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1939년까지도 기차역으로 사용되던 오르세를 1986년에 리모델링하여 미술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르세 자체도 예술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줄을 서야 합니다. 성수기에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아침 개장 시간에 맞춰오면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가방 검사 후에 티켓을 구입하면 되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기차역의 구조라서 그런지 긴 홀을 중심으로 양옆에 작은 전시관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통로에도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앞에 보이는 건 구스타브 쿠르베의 화가의 작업실이네요. 예쁜 낭만주의 그림들이 주를 이루던 1855년 파리에서 사실주의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게 된 화가입니다. 바로 옆에는 오르낭의 장례라는 작품도 있네요. 그 당시 이런 평범한 장례식을 그리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페페기의 로마인들이라는 작품을 지나 작은 전시관에 들어오면 메젠 들라크루아의 사자사냥이 보입니다. 들라크루아는 유명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린 화가인데요. 이 그림에서는 중앙에 사육하는 말을 중심으로 빨강, 노랑, 파랑, 기본 3색으로 소용돌이 치는 듯한 격렬한 싸움을 그려내었습니다. 들라크루아만의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이네요. 쿠르베의 캔버스화도 보이고 제임스 티소가 그린 미라몬 가족의 초상화도 보이네요. 향락적인 1860년대 파리의 매춘 여성을 그린 마네의 올랭피아. 하지만 연이은 비난과 조롱으로 누드화를 포기하고 마네는 피리 부는 소년을 그렸습니다. 이 또한 배경이 너무 단순하고 입체감이 없다는 이유로 살롱전에서는 낙선했지만요. 1층에 다양한 대형 캔버스화를 더 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층의 인상주의 작품들을 제일 좋아하므로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오르세의 대형 시계탑인데요. 역광 포토스팟으로도 유명하죠. 시계탑은 두 군데 있는데 나머지 한 곳은 4층에 위치한 캄파냐 카페에 있습니다. 5층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마네의 풀밭 위에 점심이 보입니다. 반대편에는 마네 버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모네의 풀밭 위에 점심도 있네요. 인상주의 작품들의 특징은 어떤 종교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나 왕족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의미가 없는 사물이나 풍경, 사람을 그려내었다는 건데요. 특히 여성의 나체 그림의 경우에도 비너스와 같은 신을 주제로 하지도 않고 특별히 여성을 미화하지 않아서도 유명합니다. 흐릿한 느낌이지만 예쁜 색상으로 풍경을 담아낸 인상주의 그림들이 현대 시대를 사는 우리의 눈에는 아름답고 좋지만 19세기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상적인 주제들로 풍경을 그린다는 건 엄청난 변화였을 테니까요. 까미우 피사로, 에라니의 풍경, 교회와 에라니 목장도 참 좋은데요. 온기가 통하는 듯한 따뜻한 느낌의 풍경화를 섬세하게 색채를 쌓아 비춰내는 듯합니다. 그 외에도 피사로의 작품들은 특별하지는 않은 정말 평범한 일상을 담아내지만 섬세한 감성으로 표현된 색감이 아름다운 매력을 주는 것 같아요. 클로드 모네의 작품도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그중 청색 수련은 모네가 1910년대에 직접 가꾼 정원에서 수련이 자라는 연못을 바라보며
장신용으로 그리기 시작한 그림입니다. 여러 점이 있는데 그가 1차 대전 휴전 시기에 프랑스 정부에 기증한 8점은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볼 수 있고, 오르세에서도 이렇게 감성적으로 평온해지는 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루앙 성당 시리즈는 빛이 변하는 시기에 같은 각도에서 시시각각 다르게 느껴지는 루앙 성당의 모습을 담아냈네요. 여름의 끝이라는 이 작품도 연작 형태로 그려졌는데요. 모네는 빛과 함께 변해가는 건초더미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젊은 여인과 남자아이가 한가로이 산책하는 모습의 개양 귀비꽃은 보고 있으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 외에도 폭풍을 소재로 하는 등 자연과 빛을 잘 표현하는 모네인데요. 직접 오르세에서 작품을 보면 사진으로 보던 그림과는 다르게 가까이에서 물감의 두께나 방향까지 보여서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번엔 에드가 드가의 발레하는 소녀 시리즈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그림을 그렸던 드가는 여성 혐오를 가졌었고, 여성의 몸을 예술화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려고 해서 당시 대중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늘어지게 하품을 하는 세탁부의 모습과 그 옆에 긴장한 채 일을 하는 세탁부가 대조적인 다림질하는 여인들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이 그림을 보고 하품을 하셨나요? 르누아르 도시에서의 춤, 시골에서의 춤이라는 이 작품은 우아한 분위기의 연회장과 서민적 분위기의 무도장, 그리고 실내와 야외라는 두 그림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우아한 왈츠로 느린 움직임을 그려낸다면 오른쪽은 시골에서 떠들썩한 분위기의 춤인 것 같네요. 이건 폴 세잔의 정물화입니다. 폴 세잔은 천재적인 화가라기보다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회의하던 진정한 예술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철학적인 화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 그는 현상학을 그림 속에 담아내었고, 순간적인 자연의 모습을 즉흥적으로 그려내지 않고 자연의 모습 그대로 기본적인 형태에 담아 그렸습니다.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작품 속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형태를 하나로 융합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피카소도 세잔의 영향을 받아 입체주의 미술을 창시하기도 했고요. 점묘화가였던 폴 시그낙은 특별한 색채 이론과 그만의 독특한 점묘주의로 특이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라로셸 항구의 입성 같은 작품을 말이죠. 시그낙과 비슷하게 조르주 세라도 서커스라는 그림을 통해 점을 패턴에 활용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심지어 물리학과 광학, 기하학을 색채 미술에 응용한 흔적도 보인다고 하네요. 빈센트 반 고흐, 오르세에서 빠지면 안 되는 화가겠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보고 있는 것은 아르레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무척 좋아했던 고흐는 코발트 블루로 하늘을 칠해서 꼭 하늘이 무한의 공간처럼 표현해낸 것 같아요. 아르레 무도회장에서도 고흐만의 특징인 일정 방향으로 넓게 칠해지는 붓터치를 볼 수 있고요. 이탈리아 여인은 반 고흐가 사랑했던 몽마르트의 한 카페 여주인이자 그의 연인이었다네요. 이 작품은 아르레 고흐의 방인데요. 1888년 프랑스 아르레에서 고흐는 고갱과 공동생활을 하던 도중 발작에 의해 자기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고흐의 초상화에서도 강렬한 붓터치의 화풍이 정말 인상적인 것 같더라고요. 고흐는 10여 년간의 화가로서의 여정 끝에 마지막으로 파리의 근교인 오베르에 정착하면서
오베르 교회를 그렸는데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고은은 아마도 교회를 보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고은은 뉘넨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며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나 농부들의 평범한 일상을 그렸습니다. 고흐의 그림을 지나면 탈인상주의 화가인 폴 고갱의 작품이 있습니다. 원시주의와 색채론에 입각한 작품을 남긴 고갱인데요. 기쁨이라는 뜻의 아래에 아레아라는 작품도 보이고요. 생의 마지막 10여 년을 물질주의적인 서구 문명을 피해 남태평양 프랑스 영토인 타히티에서 고갱은 살았는데요. 그곳에서 생활하며 만난 순박한 토착민들, 폴리네시안들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에밀 베르나르의 작품이네요. 베르나르는 고흐나 고갱 등 동시대의 화가들과 절친한 사이였는데요. 저는 양산을 쓴 브르타뉴 여인들의 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르누아르 피아노 치는 소녀들은 르누아르가 얼마나 섬세하게 인물을 그려내는지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르롤 자매의 우정을 기하학적인 구도 안에 잘 담아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5층에는 너무나 멋진 인상주의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파 화가들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반인,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을 그림과 예술의 소재로 삼은 게 참 좋더라고요. 이제 기념품 샵에서 좋아하는 작품의 포스트카드를 몇 장 사서 다시 밑으로 한 층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직 제대로 둘러보지 못한 대형 캔버스화가 조금 더 남았는데요. 5층에서 인상주의 작품들을 보느라 모든 에너지를 쏟은지라 잠깐 앉아서 쉬어가야겠어요. 다행히 오르세는 기차역 구조라서 중간중간 플랫폼에서 쉬어갈 수 있는 벤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천장도 구경하고 근처를 둘러보고 있는데 저 멀리 공사 중이라 못 들어갔던 공간에 로댕의 지옥의 문이 얼핏 보이는 듯 하네요. 예전에는 가까이 가서 봤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옥의 문은 스위스에도 똑같은 작품이 있는데요. 쥐리 쿤스트하우스 편 제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올해 7월 중순까지 하는 가우디 특별 전시전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건축 디자인으로 유명한 스페인 출신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곡선이나 곡면을 통해 유기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그만의 포스트 모더니즘 양식이 나무 건축물에서도 느껴집니다.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제가 가우디의 건축물을 봤을 때는 인간의 뼈를 많이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알고 보니 가우디가 반응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평생 그를 후원해준 구엘 백작과의 인연도 설명되어 있고 연도별로 그가 지은 건축물을 정리해둔 도표도 있네요. 거대한 자연과 고대 문명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예술적인 감성과 치밀한 공학을 잘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천재 건축가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오르세 통로의 여러 조각상들과 바르톨디가 만든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면 출구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나가려던 찰나 오르세의 모형도 있길래 구경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정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밖으로 나왔더니 푸른 하늘에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제 남은 시간은 파리 시내 한 바퀴를 돌아봐야겠어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